오늘은 영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식스 빌로우입니다. 미국 영화이고요. 아이스하키 선수 에릭 르마크의 생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지요. 주연을 맡아 뛰어난 연기 세계를 보여준 배우는 조시 하트넷. 190이 넘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친밀감 넘치는 목소리로 여성 팬에게 인기가 많은 배우지요. 배경은 2004년, 개봉은 2018년이라서 그다지 오래된 영화는 아니고요. 감독은 스캇 워프, 어머니 역엔 미라 소르비노가 나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 국가대표로 선발되기까지 한 거는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부상을 계기로 선수 생활을 접고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지요. 나중엔 마약까지 하게 됩니다. 난폭해진 그는 집안의 가구까지 두들겨 부수며 어머니를 절망하게 합니다. 지쳐가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나온 그는 시에라 네바다의 한 스키장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그는 선수 출신의 아버지에게 지나치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어린 시절이 아예 망가지다시피 했는데요. 이 일로 어머니와 불화를 겪던 아버지는 집을 떠나고 어둡고 우울한 유년기를 보내게 되지요. 그랬을까요? 에릭은 모간한 성품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융화에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지요. 그러다가 소송 태움에서도 쫓겨나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된 거지요. 머물던 숙소에서 헤이본 스키장으로 가기 전 그는 어머니 수잔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어머니와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에서 며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려 한다고 음성 녹음을 남기고 떠나지요. 정말이지 그 스키장으로 들어간 그는 속이 후련할 정도로 잘 타고 놉니다. 놀다가 금지구역을 발견하는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마땅히 등을 돌려야 할 자리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원래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정해진 구역이나 길을 죽으라고 싫어하고 금지된 구역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리면 말릴수록 상대방에게 겁보라고 조롱하며 고집을 피우는 사람, 사고는 꼭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지요. 망설임 없이 금지구역으로 달려간 그는 미친 듯이 스노보드를 타고 달리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저녁 때 하필이면 그날 폭풍이 몰려와 눈이 켜켜이 쌓이고 에릭은 나가는 길을 잃고 말지요. 이미 길이고 뭐고 온 천지가 눈으로 덮인 그곳은 사방이 구분이 안 되지요. 낮 기온이 영하 14도, 밤이 되면 영하 40도로 내려가는 곳에서 길을 잃은 에릭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너무 추워지자 에릭은 주위의 나무 조각들을 간신히 모아서 주머니에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말지요. 습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붙죠. 날은 점점 얼어붙고 있는데 주위에선 굶주린 늑대들이 한 마리씩 모여들며 어르렁대고 공포에 떨던 에릭은 죽을 힘을 다해 소리소리 지르며 가지고 있던 스노보드를 마구 휘둘러대며 그 짐승들을 쫓지요. 동굴은커녕 바위굴도 없는 곳, 눈 덮인 허허벌판에서 에릭은 생존을 위해 이제 구덩이를 팝니다. 그곳에 은신하며 스노보드로 몸을 조금씩 가리며 잠이 드는 에릭. 먹을 양식은커녕 물조차도 없는 곳에서 그는 그렇게 밤을 보냅니다. 날이 새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구원의 길을 찾아보지만 날씨가 점점 더 얼어붙고 있을 뿐 계속되는 혹한 날씨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배터리가 다 되어가고 있는 핸드폰으로 그는 서비스 연결을 시도해보지만 이미 그가 있는 장소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인 것만 확인합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니까요.
그는 미칠 듯한 심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라디오 수신기를 이용해 통신을 시도해보지만 델리가 만무하고 스노보드를 타면서 여기저기 헤매던 그는 물 웅덩이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물속에서 떠내려가는 약봉지, 마약가루가 든 비닐봉지죠. 간신히 그걸 주워서 물 밖으로 나온 그는 봉지 안에 든 마약 가루를 땅에다 부어버립니다. 마약에 취해서 잠들므로써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거지요. 그리고 그는 비닐봉지에 눈을 넣어 녹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식수를 그렇게 해결하는 거지요. 양식은 그러나 온 사방을 둘러봐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굶으면서 물에 젖은 옷가지를 나뭇가지에 걸어 말리는 에릭. 그동안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사시나무 떨듯 떠는데요. 여기저기 긁힌 자국에선 피가 흐르고 절룩이며 걷는 그의 다리는 점점 부어오르고 마침내 그 동상으로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양말을 벗겨보는데 살점이 묻어나오는 다리. 이미 동상에 걸려 그는 걷는 것마저 쉽지가 않은 거죠. 간신히 이제 은신할 수 있는 바위를 발견한 그는 그곳에 몸을 기댄 채 다리의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일단 허기를 면해야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으니까요. 절대 고독.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죽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시간을 보내며 날은 흘러갑니다. 동상에 걸린 다리는 끔찍한 통증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썩어가는 그 다리를 바라보며 그는 신기루까지 보게 됩니다. 멀리 불빛이 반짝이는 구조물을 만난 기쁨도 잠시 착시 현상임을 눈치채고 다시 이제 절망을 하는 거지요.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그즈음 에릭의 어머니 수자는 아들이 걱정되어 여기저기 친구를 통해 그의 있는 곳을 알아봅니다. 며칠 쉬다가 올게요라는 그의 음성 녹음이 아무래도 또 마음에 걸리고 혹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했으면 어쩌나 근심하면서 아들 친구가 가르쳐주는 헤이번 산장에를 찾아오는데요. 산장엔 며칠 전에 먹은 듯한 음식 그릇이 말라 있을 뿐 아들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녀는 부근에 있는 그 안전관리과 센터를 찾죠. 자초지종을 들은 안전요원 세라는 에릭이 스케이트장으로 들어올 때 차에 잠시 태워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죠. 어머니의 그 애타는 사정 얘기를 듣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애쓰지요. 이불까지 가져다 주며 좀 편하게 쉬시라고 달랩니다. 어머니는 그러나 계속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렇겠지만 자식의 안위가 걱정될 때만큼 애타는 순간은 달리 없습니다. 지옥이지요. 안전관리자 사무소에서는 당장 헬기를 띄워서 수색을 시작하지만 땅은 넓고 시야엔 한계가 있는데 또 그 발견될 리가 없죠. 잘 스노보드를 지팡이 삼아 걷고 또 걸으며 구원을 찾던 엘릭은 어느 순간 몸에 한계를 느끼며 쓰러져 있다가 헬기 소리를 듣고 막 울부짖으며 막 손을 흔들죠. 그러나 그 야속한 헬기는 그대로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원들은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날씨에 식량도 없이 3, 4일 이상 살기는 어렵다. 이제 우리는 시신을 수습하러 헬기를 띄운다고 생각하자. 그런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진 채 울지도 못합니다. 8일째 되던 날 엘릭은 마지막 방편으로 가지고 있던 라디오가 전파에 잡히도록 수신기를 빼며 높은 장소를 찾아 헤맵니다. 100%가 되어야만 통신센터에 신호가 잡힐 텐데 아무리 해도 6%가 모자라는 숫자에서 맴돌고 있는 그 라디오 전파. 이미 그 핸드폰엔 배터리가 끊어진 지 오래이고요. 유일한 통신수단인
아닌 라디오가 이 지경이니 엘릭의 절망은 깊어지고 그는 사투를 벌리며 높은 지역까지는 올라갔지만 거기서 널브러져 누운 채 죽음을 예감합니다. 제발 날 찾아줘를 외치던 엘릭은 라디오의 녹음 기능을 켜고 음성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이 맘, 전 이렇게 끝나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맘. 마지막 녹음을 마친 그는 이미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눈을 감습니다. 바로 그때 통신소에서 가늘디 가는 전파를 감지하고 그 수색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웅장하게 떠오르는 빨간색 헬기, 엄마의 캄캄한 눈빛과 기적을 바라는 눈빛이 교차하고 헬기는 알렉을 발견하고 거의 죽어가는 그를 비행기에 올리지요. 저는 결론을 예측했지만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긴장했습니다. 한 생명이 우주보다 큰 가치가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엄마로서의 모성이 그 가슴을 적시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병원으로 이동한 엘릭은 살긴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동상에 걸린 지 오래라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영화의 모델인 엘릭 르마크가 그 장면에 나오는데요. 쇠로 된 발을 장치한 그의 모습은 그러나 매우 평온해 보입니다. 이미 장애를 입었지만 그는 삶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와 두 자식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그는 각종 강연장에도 다니면서 나름 보람찬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요. 실제 그의 얼굴이 극중 연기자 조시 하트넷과 너무도 닮아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또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성경 구절이 중간에 한번 나옵니다. 엘릭의 그 마음속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게 저는 그 구절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8일간 살았습니다. 며칠이라도 견디며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러운 그 8일간의 사투를 보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뜨거운 의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릭 끝으로는 이제 덧붙이자면 에릭을 연기한 조시 하트넷은 허리우드의 바람둥이로 유명한데요. 지금은 안정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그 연기력만큼은 대단한 찬사를 받을 만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두 다리로 그 동상으로 잃었지만 결국 그는 그 마약 중독을 끊을 수 있었고 두 다리를 가진 채 마약에 쩔어서 사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았을 거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맹인 작곡가 로드리고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 이분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남으로써 남아있는 인생은 아주 긍정적이고 보람찬 인생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또 제가 지금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곧 그 서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제가 감명받은 거라서 이걸 한번 올려봅니다.